지금 어쨌건 뭐 코로나 이후 뭐 언택트라는 말이 아주 화두가 될 정도로 세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트렌드가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좀 미래 성장의 어떤 분야로 삼고 집중해야 되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좀 나왔지만은 결국은 비대면 방식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미 코로나에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끝났으면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모드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새로운 노말이 되고, 과거의 어떤 그 대면 접촉 방식이 이제 그야말로 올드 모드가 되는 식으로 이 그 터닝 포인트 또는 비과학적인 포인트가 이제 거의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빨리 이것이 끝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또 기회는 것이, 또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이, 가령 우리나라 지금 세종시의 정부를 양쪽에 두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전국의 모든 부처들이 다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들은 세종시라는 물리적 분리에서 나오는 어떤 불리함을 많이 이제 극복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 직접 만나야 되냐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방의 이중구조가 문제인데, 지방에 있어도 불리한 점이 점점점 덜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하러 번잡하고 비싼 서울에 사냐 말이죠.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교육, 원격 진로 이런 것만 잘 되면은 지방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불리함이 많이 된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 혹시 그 자산시장과 관련해서 다루셨는데 그 부동산 쪽도 다루셨나요?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은 제가 말 안 하고 있답니다. 워낙 전문가들 많아가지고 저는 꽝이에요, 부동산은. 대신에 이제 자산시장에서 주식, 금융시장 좀 다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금융과 실물의 분리가 이제 화두이고, 네.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버블이 아니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찍 버블 측면이 있는데 또 이상하게 버블이 오래 가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책에서 이제 그 같은 필자가 잘 분석했는데, 단순히 그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현재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이자율이 떨어지고, 네. 반면 한국이 그동안 좀 소홀히 하던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자꾸 증가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 위자율을 넘어섰어요. 19년부터.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생각해요. 평균 배당률이요? 네.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고 은행 이자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그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주식 투자가 유리해지는 환경이 2019년부터 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그 버블을 단순히 뭐 유동성 버블이라 치부하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고, 이런 변화는 사실은 선진국적 현상이죠. 선진국적 현상이 기본적으로 이자율보다 주식 수익이 높은 게 선진국 현상인데,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 한국도 이제 그쪽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책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금융 자산시장에서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까지 한국은 보통 이 개인들이 자산 증식을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해왔잖아요. 자산의 뭐 70~80%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동학개미로 대변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확 들어왔단 말이죠. 수십조 원의 그 주식을 막 외국인들이 던지는 걸 받아가면서 들어왔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년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수익률 자체가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은행 쪽으로는 뭐 자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 또 규제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부동산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익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압박받는 측면, 이런 요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쏠리게 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자율의 어떤 하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율 하방은 코로나 상황 하에서 계속 금융 돈풀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자 하방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동학개미적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제조업이 한국에서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어떤 그 대기업 말고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금융적인 어떤 투자 쪽으로 사람들 쏠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개인들 차원에서요. 네네. 근데 국가 금융계 차원 이것이 좋은 현상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런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거시적 어떤 리스크를 이렇게 태도한다면은 이건 이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할 정책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때 잘못되면 생기는 부작용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투자행위에 대한 결과도 자꾸 정부를 자꾸 이제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그래서 이번에 3억 그 네. 대주주 요건 뭐 반발이 엄청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 그럼에도 이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서 네.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을 약간 좀 이게 톤 다운 시키려는 그렇죠. 의도가 아니냐.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그 세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런 국가 채무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는 이런 여러 고려해서 기재부는 항상 일관된 그런 것이 기재부 일관된 입장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경제학부 교수님이니까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총리들이 어떤 펼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의 의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 관료들, 기재부 그 안에서의 어떤 아젠다로 합의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그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그 경제 정책은 뭐 여러 그 변수들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취하는 어떤 경제 정책 라인이 있죠. 그것은 어떤 재정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세수안 이런 것들이 있고 청와대가 보는 또 어떤 그 정책 에젠다가 있고 또 집권당이 보는 정책 에젠다가 있어가지고 상대로 기재부가 좀 더 이제 기재부처적인 어떤 입장과 또 국민경제 차원을 본다면은 집권당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호불호를 좀 이렇게 고려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와대가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삼자 간의 어떤 그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과 바게닝 속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게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견제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 간의 어떤 그 일종의 파워 게임, 일종의 논리 게임이 작용하면서 정책이 결정되죠. 네. 그러니까 뭐 기재부 단독의 어떤 뭐 이런 건 그렇죠.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총리의 어떤 그 결정 혹은 그 소신 이런 걸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봐야겠네요. 기재부가 어떤 부총리 대표되는 리더로서 소신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00% 관철되기가 종종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집권 당이라든가 청와대에서 다른 고려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관철 못 되는 상황도 종종 뭐 있죠. 네. 네, 그렇군요. 그 교수님은 주식 투자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하는데 아니, 저는 주식 타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많이 뺏기고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네. 저는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주식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저는. 예. 네. 경제를 알기도 하고 또 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이 국민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부총리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네.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주식사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고 해봤는데 네. 그게 너무 그 시간이 많이 뺏기고 그거 하면 뭐 연구나 공부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돈 벌 수가 없죠. 원래 그렇죠. 경제학적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100% 효율적이라면은 누가 일관되게 계속 돈을 버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식시장에 돈을 번다는 얘기는 뭔가 남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내부자 거래나 어떤 뭔가 좀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발품과 뭐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저는 상당 정도 그걸 인정해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학 개미들이 열심히 시간 투입해서 해서 돈 벌다면 그건 저는 인정해야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우리 이렇게 영화나 이런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증권사 쪽, 그러니까 투자증권사 쪽에 있었던 사람 임원 뭐 경영진들이 그 아주 유능한 걸로 인정을 받으면서 스카웃들이 많이 되잖아요. 정부 관료로.
근데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 잘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공직자가 그러면 뭔가 그 돌맞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뭔가 한국의 경제가 새로 뭔가 좀 역동적으로 되는 어떤 첫걸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사실 그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 떠돌고 있거든요. 아니 주식투자 자체를 이렇게 막 비도덕시하거나 비난시하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뭐 청문회 때 보면은 주식보다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 다른 것이 더 비난의 대상이지 주식투자 자체를 뭐 어디 갖고 있다 그 자체를 이렇게 막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탈세계화가 이제 세계 화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정말 더 급속하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에서 뭐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겨지면서 탈세계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예, 경제적 논리로 예, 그러한 네.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탈세계화는 뭐 코로나 일에서 영향받은 측면이 있지만은 이미 많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멀리 가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금융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면서 금융에 좀 탈세가 조금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중미 경쟁의 패권 경쟁에 따라서 무역의 탈세계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제 자유무역지보다는 보호무역지 하겠다는 그런 에서 무역의 탈세계가 진행됐고 코로나가 이제 가져온 탈세계화는 생산 공장 자체를 이제 좀 더 자국 내에 근처에 두겠다는 생산의 탈세계화라는 이런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의 탈세계화, 무역의 탈세계화, 이제 생산의 탈세계화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크게 봐서는 탈세계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디카플링, 중국과의 분리라고 이제 입장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일단 한국으로 봐서는 생산 공장이 중국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인해서 좀 더 과석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걸 가능케 하는 측면이 디지털화이죠. 디지털화든가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의해서 공장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상황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GNG 엔터프라이즈는 회사는 의류 가공 업체인데 의류 만드는 회사인데 그 공장이 중국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공장을 자동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 한국 내에서 유지하는 식으로 가능해졌어요. 이것들은 네. 엄청난 기술 변화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장을 자동화하고 이런 그 봉제 과정도 자동화해가지고 한국에 리쇼링 하는 것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솔젠트라는 회사는 코로나 발병했을 때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 진단키트를 담는 용기가 독일에 수입하던 용기였어요. 네. 근데 독일도 급해지가 수출을 이제 한국으로 막았거든요. 이걸 이제 국산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리쇼링인데 어떻게 했느냐? 이 중소기업은 그런 영역이 없어가지고 삼성이 하는 어떤 그 상생 혁신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삼성팀이 가져서 그걸 국산해 줬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떤 리쇼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지원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 기술력의 역량까지 돼야지 의시 가능하다는 것이 그런 역량 할 수 있는 회사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정부가 또는 뭐 대기업 협력해서 그런 어떤 그 역량을 도와주는 패키지로 되면은 좀 더 많은 리쇼링이 가능해지다 봐요. 네. 네. 그러면 이 리쇼링이 내년도서부터는 좀 더 큰 화두로 이렇게 떠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필요하고 또 가능한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더 좀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거 보면은 리쇼링 정부 말 믿고 왔다가 뭐 속아서 왔다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금전적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리쇼링을 하게 하는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런 패키지형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금정적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예,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건비 문제이니까 이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동화라든가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가능해지죠. 사실. 근데 이러한 탈세계화가 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각자, 그러니까 결국은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이잖아요. 네. 각자 자기들이 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번에 뭐 시진핑도
한 마리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아예 중국 내에서 이게 모두 만드는 네, 거를 네. 뭐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네, 네. 우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그 내년 전반 중에서 진퇴양난 키워드 중에 하나의 측면이 바로 수출을 먹고 사는 한국이 수출이 이제 뭐 서구와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내수로부터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두 개 사이의 어떤 진퇴양난이라고 꼽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내수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디프닝, 내수를 좀 더 파고들면은 좀 더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 수단이 하나 디지털화이고, 그래서 디지털하고 사실은 뭐 의료 산업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원격 의료 이런 것들 좀 더 그 규제를 완화하면은 충분히 여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 한국이 그런 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한국의 앞으로 차세대 성장 사례인 바이오라는 게 결국은 의료 그 원격 의료와 관련된 산업인데 그런 것들에 한국이 아직도 규제가 많고, 또 인건비는 뭐 자동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화학물질에 관한 어떤 규제, 화평법, 화관법 같은 규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유형 근로제 같은 것도 아직 기업이 원할 만큼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내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파격적으로 해야만이 내수를 좀 더 성장 동력을 삼는 그런 환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이 수출 환경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계속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국이 과도하게 제조업이 이제 강한 경제인데 좀 더 심지어 서비스업을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봉사하는 제조업이 위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업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제조업이 만드는 식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빌리티나 운송이라는 서비스 개념이 주를 잡고 거기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있단 말이죠. 뭔가 소비가 다 비대면 인터넷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 이제 어떤 구축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 서비스의 위치가 바뀌고 있던 것도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예요,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비중이 낮은 나라인데 그걸 좀 높일 수 있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작은 인구 가지고도 말씀하신 대로 내수 시장, 소비 시장을 키우는 게 효율적이거나 가능한 일인가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5천만이 뭐 이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5천만이면 사실은 유럽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유럽은 평균이 뭐 1,000만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뭐 내수 시장이 뭐 이렇게 완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뭐 중간적인 사이즈 경제인데, 중국이 쌍순환 해가지고 뭐 내수와 수출을 두 가지 툴로 이제 제조하겠다 해서 한국도 지금 중국식 쌍순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링키지를 찾고, 저는 쌍상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출과 내수의 어떤 순환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새로운 순환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두 개 쌍쌍순환을 해가지고 그런 입장으로 하면은 내수를 다시 보는, 내수를 와이드닝 하는 건 어려운데 디프닝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익스플로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 경제 지형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환경도 확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세상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어쨌건 내년도 2021년도의 경제가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로 아마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까지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 책의 저자이신 이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